그리고 일본 공산당원까지 포함된 약 20명의 배후 조종자가 스며들어 당시 핵심 주동자는 학생들이었다. 혁신계는 학생들을 지원한 여러 유신 반대 세력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북한교례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그러나 2차 발표에서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등장하고 그 배후로 북한이 지목됐다. 정부는 이들이 10년 전에 나왔던 인혁당을 재건, 폭력혁명으로 체제를 전복하자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선동, 배후 조정하여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게 4월 하순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뒤바뀐 질문을 하게 됐어요. 우리 민청학년 관계자들 쪽에서 인혁 쪽에 지시를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돼 있었던 것이 거꾸로 이제는 인혁 쪽에서 우리 민청학년 관련자들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써라는 그런 것들이 강요되게 되는 거죠. 예,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KBS 인문전달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대학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했던 이창복 씨. 이 씨에 의하면 인혁당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혁당은 중앙정보부가 만들어낸 작품으로 이를 위해 가혹한 고문과 조작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5월 2일 날 이제 구속됐으니까요. 제일 늦게 잡힌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문을 제가 제일 적게 받은 편입니다. 제가 제일 적게 받았는데도 그러한 상태의 고문을 후유증을 안을 만큼 그러한 충격이 지금도 있고 그러한데. 사형 집행 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계속된다. 정권은 유족에게 넘겨졌던 시신을 다시 탈취했다. 죽어서 또 한 번 연행된 혁신계 시신은 강제 화장되어 버렸다. 그 차를 못 가게 많은 분들이 막았습니다. 또 문정현 시민이 같은 분들도 차 앞에서 막으셨고 또 자동차 키도 우리가 다 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경찰 그 레카차가 와가지고 그냥 강제로 견인해 간 거죠. 사형 집행 직후 유일하게 촬영된 이수병의 시신. 비밀리에 촬영된 이 사진은 시신 탈취, 강제 화장이 왜 일어났는지를 짐작케 한다. 피부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화상 흔적, 빠져버린 손발톱 등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등 뒤가 다 새까맣게 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등줄기 쑥 들어간 데는 하얗고 그렇게 다 탔고 열손톱, 열발톱 역시 새까맣게 타 있었고 발꿈치 뒤에 복숭아뼈 쑥 들어간데 거기 양쪽에 또 새까맣게 타 있었고 정기고문 같았어요. 각본에 따라 정해진 대답을 얻기 위해선 고문보다 더 간편한 방법도 있었다고 한다. 피의자 조서는 재판의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이야기를 내가 한 거 쓰게 되면 취조관이 이렇고 적지 않습니까? 취조관이 옆에서 반드시 적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적는지를 사실상 모르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강압적인 거기에 바로 그 중앙정보부에 데려가서 고문했던 사람 옆에 바로 세워놓고 검취를 우리가 받은 그러한 오목한 그 취재를 받았으니까요. 그러게 되면 눈빛 하나만 이렇게 거게 되면 또 내려가서 고민을 당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죠. 도장만 찍어줍니다. 이수병 자신도 고문과 조작에 의한 조서 작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관과 검찰관이 동일 장소에서 행하는 조서 작성 등의 처사에 완전히 정신을 잃고서 그것이 장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든 간에 자신의 나약함을 통감하면서 당장엔 요구하는 대로 횡설수설치 않을 수 없었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조작된 줄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비굴을 자학하면서
바보처럼 제 손으로 무인을 찍어야 하는 처절한 극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인권이나 양식이니 하는 따위의 사치스런 개념을 논하기 이전에 결코 더는 버텨나갈 수 없는 체력의 한계에 부닥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군법회의 재판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호인의 증인 채택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은 정치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이다. 검찰관이 내란죄 긴급조치 위반으로 사형에서 무기를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 행위이다.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 강신옥 변호사는 변론 일주일 만에 구속돼 7개월간 구금된 뒤에야 풀려난다. 피고인석에 앉겠다던 것만은 재판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이 정권의 의지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도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하면서 느낀 것이 야 이건 법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구나. 사법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용어는 사법살인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고행 1974. 이 속에는 시인 김지하가 이수병과 나눈 짧은 대화가 실려 있다. 이수병은 구속 초기만 하더라도 궁극적인 관역이 자신을 비롯한 혁신계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지 못했다. 김지아 씨죠? 네, 그렇습니다만. 나 이수병이요. 아, 그 만정론을 쓰신 이수병 씨요?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창피하군요. 이거 아무 일도 나라 위에 해보지 못한 채 일이 끌려 들어와 슬기로운 학생운동 똥칠하는데 어거지 부역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네, 그렇군요.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자 전원을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 즉각 석방함으로써 이들에게 대해서 148명이나 풀려나왔지만 혁신계는 제외됐다. 공산주의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혁신계는 인혁당 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재판이 따로 진행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1, 2심을 통해 형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이수병 등 혁신계 핵심들은 계속 사형이었다. 전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선 뭐라고들 그럽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설마 죽이기에 하겠습니까? 대충 그러다가 감형 조치하겠죠. 글쎄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 눈이 있고 여론이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어요. 그 바깥에서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혁신계에 대한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열렸다. 별도 심리도 없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출정도 허용치 않았다. 대법관들은 오로지 고문과 조작에 의심되는 공판 기록과 조서에만 의지했다. 결과는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등 인혁당 재건이 관련 22명 전원에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었다.